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서치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KB증권 윤유림이고요. 오늘 저희 라이브에서는 보험업종과 증권업종의 4분기 실적 프리뷰 그리고 2022년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함께 해주실 연구원님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KB증권에서 금융업종을 맡고 있는 강승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표정이 이렇게 어두우세요. 월요일이라서 예, 저희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신년이잖아요. 그렇죠? 예. 신년인데 물론 뭐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뵈긴 했지만 잘 예.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지 못하신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죠? 즐거운 예. 마음으로 오늘 녹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보험업종 그리고 증권업종의 4분기 실적 프리뷰 그리고 2022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일단 보험업종부터 물어볼게요. 보험업종이라고 하면은 뭔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험업종 투자 포인트부터 먼저 설명해 주세요. 예, 우선은 저희가 이제 4분기 실적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2022년 전망 말씀드릴 텐데요. 예, 가장 큰 이제 투자 포인트는 2019년 이후에 계속 상승하고 있었던 장기 위험 손해율이 요번에 실손율 인상을 계기로 2023년과 2024년에는 개선되는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에 이제 손해보험사 또 생명보험사의 이익은 2021년 대비 이제 감액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이 자동차 보험 손해율에 있는데 이제 이거는 사이클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손해율의 민감도가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감액이라는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23년이 되면 보험사의 회계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IFRS 17 도입이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보험 부채에 대한 이제 회계 처리 방식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보험사의 가치를 볼 수 있게 되고 또 좀 마이너할 수도 있겠지만 보험사의 자본 및 이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IFRS 17? 요게 그거죠. 그 보험금이 계약 시점에 그 원가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의 그 금리 그거에 맞춰서 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보통 원가법이라고 저희가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을 판매했을 그 시점에 금리, 그 다음에 손해율, 유지율 등등의 가정을 기반으로 향후에 보험사에서 나갈 돈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정된 것들이 지금 현재 보험사의 부채에 쌓여져 있는데 세븐틴이 시행이 되면 이 판매 시점이 아니라 평가 시점, 즉 저희가 뭐 각 분기가 끝나거나 연간이 끝나면 그 시점에 시장에서 관찰되는 금리나 손해율, 유지율 등등의 여러 가지 경제적, 계리적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보험사의 부채를 평가하게 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보험사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다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째로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과거와 비교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향후에 또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새로운 이제 회계 시스템을 투자자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지금이 또 이제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하고 인기이잖아요. 그렇다면 예. 보험업종의 4분기 실적은 좀 어떤가요? 예, 4분기 실적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4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DB랑 현대, 해상, 그 다음에 하나생명, 동양생명 이 4개 회사는 지금 현재 있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들을 시현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삼성화재랑 삼성생명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손해보험 쪽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바탕은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4분기에도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예상보다 이제 좋은 방향성을 보이게 됐고, 인담보 신계약 성장이 이제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사업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 이제 상회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데, 다만 이제 삼성화재는 이런 방향성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내복지기금이랑 이번에 삼성그룹 특별 보너스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그 200% 지급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런 일회성 비용들의 요인으로 이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생명보험 쪽은 보험이익의 감소 방향성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용 쪽에 부담들이 반영이 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더 이제 항목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4분기에 자동차 보험, 손해보험 쪽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1.1%포인트 개선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제 3분기 시점에 4분기를 전망할 때는 이제 한 1% 내외 상승할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10월 달에 이제 운행량 감소 영향이 반영이 되면서 분기 기준으로도 개선이 되는 좋은 실적들을 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인담보 신계약 7월 달에 4세대 실손이 나온 이후로 판매가 약간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신계약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회계 제도상으로는 신계약이 많이 판매되면 이제 판매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그 판매비 지출이 결국 사업 비율을 올리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신계약이 역성장을 했으니까 판매비가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사업 비율이 개선이 되면서 이익이 잘 나온 겁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플러스 0.4%포인트 이렇게 나온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화재의 일회성 비용 등이 여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거는 약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이제 이번 4분기에 삼성화재로만 이제 반영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제외하면 한 1%대 중반 정도의 사업 비율 개선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장기 위험. 장기 위험 손해율이 1.8%포인트 상승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2015년, 그리고 16년, 17년, 이거 잠시만요. 예, 이 그림을 보시면 15년도에도 실손보험료가 한 20% 올랐어요. 16년도에는 25% 인상을 했고, 그래서 그 전에 손해율이 상승하던 게 2016년 4분기를 기점으로 YOY로 개선되기 시작해서 17년, 18년까지 떨어집니다. 이때 손해보험사 주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시행이 되면서 손해율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주가도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기본적으로 전망에 대한 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요거에 대한 변화 부분들이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변화가 사실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앞서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 그리고 뭐 장기 위험 손해율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트렌드를 보시면 자보 손해율은 2019년도와 2020년 초반에 보험료를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손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보험료 인상 효과가 대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2022년부터는 손해율은 상승되는 사이클로 진입을 한다. 그리고 이게 손해보험사의 2022년 이익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보 손해율이라는 건 항상 사이클입니다. 보험료 인상이나를 떠나서. 그래서 어느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적정의 마진을 확보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보험료 인상이나의 요 사이클 내에서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저희가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위험 손해율,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이러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이익 체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황이었고, 그 이유도 보시면 사실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사실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생명보험 쪽 말씀드릴게요. 생명보험 쪽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위험 손해율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7.2%포인트 상승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보장성 신계약 9.6% 감소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걸 보시면 우선 손해율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에도 31.4% 감소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 2020년도는 되게 좋았네? 네. 2021년도는 되게 안 좋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가고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서 수술 및 진단담보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로 인해서 손해율이 개선이 됐고 이익이 크게 늘어났던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비경상적인 요인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회복이 되면서 손해율은 다시 정상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 4차 이익은 지난해 대비 이렇게 감소하는 그림들을 보이고 있다. 근데 선을 보시면 과거에 2020년도를 제외한 과거랑 유사한 패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비차 이익 쪽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저희가 이제 손해보험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계약이 안 팔리면 판매비가 적게 나오고 그게 사업 비율 개선으로 이어진다. 이 부분들을 생명보험사 관점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비차 이익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익이 증가하겠죠. 이제 이런 식의 흐름들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계속 지금 2022년 투자 포인트로 장기 손해 위험률이 개선될 거다. 이 부분을 뒤에서 말씀해 주실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 이제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 이 보험 계약이 이제 제가 가입한 보험 계약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직접 가입한 예, 제 보험 차팅하신 거예요? 계약입니다. 오. 2006년도에 제가 이제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고요. 네. 이제 5년 갱신짜리였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11,000원에 가입을 했는데 네. 이게 5년이 지난 다음에 13,000원으로 올랐고 오. 2016년도에 갱신할 때 보니까 이게 26,000원으로 올랐고요. 자, 올해 갱신을 했더니 57,800원, 58,000원. 그래서 123%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올랐느냐를 봤더니 13,000원은 제가 나이가 계속 들면서 연령 증가분으로 올라간 거고 또 18,000원은 뭐냐면 손해율이 너무 높아서 그 손해율을 보험료에 녹이면서 이제 반영된 게 이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5만 원인데 네. 저희가 이거 외에 나머지 뭐 진단담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는 돈은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 이 돈은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낼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정말 실손이 필요한 시기는 지금 있는 40대가 아니라 또 50대가 아니라 오히려 60대, 70대가 됐을 때 실손이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걸 보시면 저는 나이는 계속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연령 증가분은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손해율이 제가 가입한 표준화 이전 실손은 손해율이 140%거든요. 그러면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료를 계속 올리려고 그쵸, 할 그쵸. 겁니다. 네. 그럼 얘도 올라갈 거예요. 그럼 너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정작 필요한 그 나이가 됐을 때 이 보험료를 제가 감당 못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지금 57,000원인데 다음번에 올라갈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10만 원 언저리까지는 그쵸, 당연히 맞아요. 붙을 것 같고 네. 또 5년이 지난 다음에 15만 원? 그러면 제가 사실은 저 보험금을 아직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 돈을 계속 내고 이걸 유지하는 게 과연 저한테 합리적인 선택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런 고민들이 확산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가 이 실손보험 가입이 굉장히 늘어났던 시기예요. 왜냐하면 2009년도에 이제 10% 코페이먼트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입하신 이 표준화 이전 계약자들은 병원 가서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근데 2009년도 10월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부터 이제 자기 부담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했어요. 자, 근데 그때 가입하신 분들의 갱신 주기가 2023년, 2024년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때 5년 갱신을 선택했던, 3년 갱신을 선택했던
이 시기예요. 오. 저는 2000년도에 가입을 했으니까 지금 온 거고 그러네요. 곧 닥칠 일입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더 중요한 거는 그때 만약에 35세 이상이었다면, 즉 2008년도에 35세 이상이었다면 이제는 2023년과 2024년이 되면 50대가 넘어가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일반적이진 않지만 보통 50대 이전에는 보험 가입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연령대가 이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질병들도 많이 없고, 그쵸. 그래서 네. 여러 보험을 선택하기가 좋지만 5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선택의 폭이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5년 정도 더 갱신해서 써보다가 바꾸지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막 55세가 넘어가고 이러면 그럼 힘들어. 선택이 좀 그쵸. 줄어들 수 네.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많은 분들이 뭔가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의 선택은 많이 올라간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유지를 계속. 하거나 네. 또는 지금 팔고 있는 뭐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거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시점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떨어지는 요인이 될 거고, 만약에 갈아탄다면 아무래도 지금 보험 상품들은 4세대까지 나오면서 모럴 해저들을 많이 누르는 네. 상품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은 좀 이제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좀 편안해질 수 있을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마이너하다면 마이너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이 표준화 이전 계약에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가정을 하죠. 전 보험금을 안 탔으니까 지금 58,000원이 너무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래서 억울하죠. 근데 제가 이전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게 남아 계신 분들은 누굴까요? 많이 쓰시던 분들이 남아 있겠죠. 그러면 손해율은 어떻게 되죠? 더 올라가죠. 그쵸. 그럼 네. 보험료는 더 올라가죠. 네. 자칫 잘못하다가 남아있다가 그분들에게 제가 돈을 나눠주는 그럴 뭐 수 이런 있죠. 상황이 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고민들이 이때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실손보험료 인상이라는 게 결정이 됐고, 지금 이제 1세대라고 얘기하는 이 표준화 이전 계약들은 20%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표준화 이후,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된 이 계약들 같은 경우에는 뭐 16에서 한 18% 정도 인상이 됐고, 지금 17년도 이후에 판매된 3세대 실손은 올해 4월 달에 이제 보험료가 결정이 될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놓고 보면 과거보다는 지금 지난해보다는 보험료 인상률도 좀 높고, 어쨌든 계약자들로 하여금 어떤 변화, 계약자 행동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시기가 저희가 2023년과 4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들의 특히 이제 실손과 관련되어 있는 손해율이 2023년부터는 개선되는 사이클로 저희는 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그 손해보험사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만약에 4세대 실손에 가입을 하면 얼마가 될까? 15,000원에서 13,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계산을 해봤더니 보험사별로 다 산출을 해봤어요. 네. 그럼 이것도 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 연령 증가분 더하기 오. 매년 요율이 10%씩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20년 뒤에 한 63,000원. 물론 35%씩 올라가면 136,000원입니다만 설마 35%까지? 그렇게 되지 네. 않고 네. 이거는 왜냐하면 4세대 실손은 할인 할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청구한 사람, 특히 비급여와 관련돼서 많이 청구한 사람은 할증이 됩니다. 그리고 적게 청구하신 분은 할인이 되고 뭐 이런 제도적인 모럴 해저들을 좀 잡을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보험료가 이렇게 20년이 지나도 많이 안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제 입장에서는 고민해 볼 수 있죠. 제가 그럼요. 70세가 됐을 때 63,000원 어찌어찌 좀 짜내면 낼 수도 있는 돈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변화의 요인이다. 요 4세대 실손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제 한번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거에 추가로 손해율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화 이전 140%대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돈 100원 받아서 돈 140원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0원만큼 손해인 거죠. 그렇죠. 이게 안 떨어지면
보험료를 인상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맞아요. 겁니다. 물론 감독 당국에서는 이게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이거 누르려고 하는 이게 계속 매년 반복이 되거든요. 하지만은 이 적자를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속도를 감독 그럼요. 당국이 좀 네. 늦추는 거지 이거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비급여와 관련돼 있는 의료비와 일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계약자들의 어떤 적정한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 준비는 하고 있어요. 감독 당국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근데 아직까지 되게 명확하게 이렇게 딱 됩니다라고 결정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것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게 된다면 더 좋겠지만 이것까지는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투자 포인트만으로도 2023년과 4년에는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3년이 좀 이런 업계 쪽에서는 좀 큰 변화가 있을 만한 시기인 것 같아요. 좀 새로운 그렇죠. 제도도 도입이 되기도 하고 음. 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환을 하실 거예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병원 잘 안 가서 네, 사실은 아직까지는 네. 안 가서 5만 원이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네. 안 가고 아직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계속 그렇게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민은 많이 하는데 네. 어쨌든 이 돈을 지금 당장은 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원하는 이 보험에 도움을 받고 싶은 시점은 제가 뭐 70대, 60대 됐을 텐데 그때 제가 이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10만 원이 넘어간다고. 네, 생각을 그렇죠. 하면. 월로 나가면 그렇죠. 월로 나가면 연간 120만 원인데 10만 원씩만 가정해도 그렇죠. 네. 제가 그 돈을 뽑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네. 많이 보시잖아요. 아니 그게 너무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험 한번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증권 업종 한번 가볼 텐데 증권 업종의 투자 포인트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2020년 대비 뭐 한 60% 정도 이익이 늘어났는데 사실 주가는 그만큼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주가가 못 올라간 이유를 저희가 놓고 보면 2021년 1월 이후에 거래대금이 어쨌든 내려왔습니다. 1월 달에 워낙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중간부터 저희는 이제 기준금리를 먼저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채권 평가 손실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증권업종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나오는 실적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잘 나왔는데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 주가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 사실은 실적 나온 거 대비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2021년에 채권평가 손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떨어지다가 처음 턴을 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2022년도에도 금리가 안 올라갈 거냐? 올라갑니다. 그죠? 저희가 1월 달에도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 우려 자체는 2021년 대비로는 축소될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희의 3년물 금리는 이미 한 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원자 금리들이 빨리 움직였기 때문인 거고 저희가 이번 1분기 때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그 다음 기준금리 인상은 한 3분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구간들을 생각을 하면 미국 쪽에서는 금리가 올라가겠지만 한국의 장기채 금리들은 어느 정도 플랫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거고 기준금리조차도 이제 1분기에 1월 달에 한번 움직이고 나면 당분간은 조금 횡보세를 보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채권 평가 손실에 대한 우려는 이번에 이제 금통위가 지나고 나면 조금 완화될 거다. 또 하나는 거래대금 감소는 뭐 불가피합니다. 워낙 지난해가 좋았기 때문인 거고요. 하지만 저희가 여전히 이제 20조 원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 대비로는 높은 수준입니다. 20조 원대면 사실은 이제 증권사의 어떤 리테일 조직들이 충분히 이제 BEP를 넘어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감소는 하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다 주진 않는다. 마지막으로 랩 쪽으로 자금이 모이면서 이제 자산관리 쪽 이익은 늘어나고 있고 IB 쪽도 2022년에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 포인트로 이제 해외 관련돼 있는 딜들이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던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 뭐 한국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법 처분이익 등의 일회성 이익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평가 손실 잡아놨던 거 환입된 것도 있었고, 자 이런 일회성들을 걷어내고 나면 실질적인 이익 감소는 한 10% 내외임을 감안을 하면 뭐 밸류에이션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금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 뭐 일회성 이런 거 다 쳐내고 나면은 뭐 이익 감소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고 그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충분히 지금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네요. 그래도 그렇죠. 네. 근데 네. 다만 증권업종의 특징이 이제 이익보다는 주식시장의 영향을 훨씬 더 맞아. 많이 받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시장이 빠지는데 증권주가 올라간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어렵죠. 되거든요. 어렵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 속에서는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더 답답한 건 시장이 반등하는데 못 올라갈 때잖아요. 근데 최소한 지금의 밸류에이션과 그다음에 지금의 이익 체력을 감안을 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라는 전제를 깔게 되면 사실 증권업종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4분기 증권사 실적 전망 부탁드릴게요. 예, 4분기의 증권사 실적은 당연히 분기 기준으로 보면 연중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분기를 놓고 보면 4분기가 가장 낮아요. 근데 그거는 계절성이 항상 반영이 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12월 달에는 양도 이제 좋겠어요. 예,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거래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증권사들이 갖고 있는 ELS에서 배당납 부분들이 또 이제 평가 손실로 잡히게 되고, IB 딜들도 대부분 딜 클로징이 뭐 10월 뭐 이때쯤은 됩니다. 그래서 4분기는 IB도 좀 적고, 풋클로징이 된다라는 건 비단 채권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항상 낮고, 이것들이 다시 시작되는 1분기 때는 또 가장 높고, 이런 부분들이 계절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우선은 저희가 컨센서스 대비 이제 상회할 걸로 보고 있는 회사는 미래, 키움, 삼성. 그 다음에 하회할 걸로 보고 있는 회사는 NH랑 한국금융지주. 이제 이렇습니다. 이 차이를 놓고 보면 미래는 일회성 이익들이 이번에 있어요. 예전에 안방보험, 지금은 다자보험으로 바뀐 중국 보험사와 미국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소송이 있었는데 이제 2심이 마무리가 됐고 승소를 해서요. 한 800억 정도의 그 소송 비용 및 지연 이자 부분들이 환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계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과 키움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4분기 실적을 저희가 월별로 놓고 보면 10월 달이 가장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10월 달에 금리가 급등했거든요. 그러면 채권과 관련돼서 민감도가 높은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받았을 거고, 적은 회사가 덜 받았겠죠. 그러면 채권 보유량이 가장 적은 게 키움. 그 다음에 이 민감도가 다른 회사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채권 쪽을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삼성.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계리율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4분기의 주요 키드라이브를 먼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4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22.7조 원. 그럼 올해 전체로 보시면 33조, 27조, 26조, 22.7조 내려왔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신용잔고도 이제 23조 원 감소한 부분들이 있고, ELS 조기 상한도 4.6조 원, 55%. 급감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H지수랑 코스피가 다 조기 상한 조건에서 탈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상한은 바로 돌아서진 않아요. 저희가 지금 지수대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올해 2분기 이후부터 조기 상한은 회복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발행량 역시 감소했어요. 근데 QOQ를 보시면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 계절성 감안해야 됩니다. 4분기가 되면 퇴직연금 관련돼 있는 ELB기 발행이 늘어납니다. 이제 그게 반영이 돼서 이런 거고, 그러면 지난해랑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지난해랑 비교를 하면 33% 감소. 그러니까 ELS 쪽의 시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달에 급등했고 11월 달에 좀 떨어졌다가 12월 달에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분기 기준으로는 상승을 했고 이게 채권 평가 손실로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지표가 이익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감소 7.3%. 근데 거래대금 줄어든 것보다는 좀 적잖아요. 거래대금이 아까 13%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는 해외 주식 수수료가 좀 늘어난 부분들, 그다음에 파생 그러네. 쪽에서 수수료가 늘어난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거고, WM 유지됐고요. IB 쪽이 감소한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분기가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4분기 때는 딜 클로징의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IPO 금액도 3분기가 3조 원대 후반이었고 4분기가 이제 2조 원대 후반이에요. 1조 원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IB 쪽에서는 좀 줄어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 ROE 10.8%입니다.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계절성은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2022년, 그쵸? 올해가 1월이니까, 지금 1월이니까 올해 예. 좀 전망이 좀 궁금하긴 한데 또 이제 대형사 공모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IB 쪽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전망은? 예, 우선은 저희가 각 주요 항목별로 해서 보고 있는 2022년도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브로커리지 관련돼서는 당연히 이제 감소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22년도에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감소해서 한 22.6조 원, 한 22조 원 수준을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신용잔고도 사실 지난해 워낙 가파르게 늘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은행들의 신용대출 이렇게 좀 누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꼭 신용대출이 주식자금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일부 영향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증권사들의 이 신용도 자기 자본 한도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브로커리지 이자는 이제 지난해랑 유사한 수준, 소폭 감소하는 수준 정도 보고 있고, 자, WM은 여전히 증가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2021년도에 랩 쪽으로 자금이 몰렸는데 그게 3분기부터 본격화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잔 효과들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는 거고, 자, IB 쪽은 2020년도에 크게 올랐죠. 네. 2020년도는 플랫. 자,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 해외 쪽으로 막 나가던 것들이 멈춰졌어요. 그러면서 시장도 변동폭이 컸고, 정체됐었던 IB 쪽이 2021년도에는 IPO가 많이 됐고, 그리고 국내 비주거용 부동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요즘에 오피스텔 이렇게 올라갈 때 청약들 많이 이제 하고 경쟁률이 높다 네. 그러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비주거용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그 오피스텔 지려면 처음에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소싱 하는 거,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IB 쪽의 영역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성장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2022년에도 이런 비주거용 쪽은 이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아파트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대출 규제들도 맞아요. 많고 네.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해외 쪽 딜들이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고 있어요. 이미 대형사들은 해외 쪽 실사를 재개한 상황입니다. 트레이딩 쪽은 저희가 감소로 보고 있는 이유는 채권 평가 손실에 대한 우려는 좀 적어들은 건 사실인데 2021년도에는 주식시장이 또 너무 좋다 보니까 좋았죠. 이제 PI 네. 쪽에서 성과들이 되게 좋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익증권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 관련되어 있는 또 수익증권 평가이익 그리고 2020년도에 이렇게 손상 인식했던 부분들이 환입이 됐던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저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손은 특별한 거 없고요. 연결 매입 별도 같은 경우에는 줄어드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뱅크 관련돼 있는 지분법 처분이익 있죠. 그게 상장되면서 회계적으로만 반영된 이익이에요. 이제 그 부분이 제거되면서 정상화되는 이런 흐름들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증권업종 2022년 전망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네, 그래서 최선호 종목 어떤 걸로 보십니까? 예, 최선호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보험업종 내에서는 이제 손해보험 쪽을 조금 더 선호를 하고 그리고 이익권 손해보험사를 좀 더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기 위험 손해율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 전에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던 수익성이 회복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이럴 때는 조금 더 민감한 종목들이 수익성에 민감한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DB 손해보험이랑 그다음에 현대해상을 보험업종 최선호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증권업종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삼성증권과 한국금융지주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이익이 감소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럼요. 거래 대금도 좀 줄잖아요. 네, 그러면 네. 증권 쪽과 관련돼서 이전에는 공격이었다면 올해는 방어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 구조가 얼마나 다변화되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산운용사, 그 다음에 VC, 저축은행, 캐피탈 등 이렇게 수익 구조가 다변화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IB 저희가 내년에 그나마 올해죠, 올해 이익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 IB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제 한국금융지주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카뱅 주가가 떨어지면서 주가도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서 실질적인 ROE 대비 밸류에이션을 보면 가장 싼 주식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삼성증권인데 삼성증권은 지금의 포인트는 배당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 말에 이제 그 지난해 이제 배당들을 결정을 아마 할 걸로 예정이 되는데 얼마만큼의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맞는 배당을 해주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네, 포인트가 맞아요.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저희가 최선호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전제 하에는 배당 성향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들이 유지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삼성증권을 최선호 종목에 같이 편입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보험업종에서는 이제 DB 손해보험 그리고 현대해상 장기 위험 손해율이 개선된다는 점에서 이거 2개 뽑아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수익구조 다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삼성증권은 이제 배당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꼭 그래도 1월에 또 출연을 해주셨는데 이런 거 부끄러워하는 거 아시지만 네, 예. 그래도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예, 새해 새해 복, 인사.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투자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화요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